이제 본 토론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리를 저희 위원장님 여기 앉으시면 다들 진행을 디스크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여기를 좀 가운데 비울게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쪽으로 자리를 해주시고, 네, 좀 아예 넓게 앉는 걸로 하시죠. 어디 앉는다고? 여기만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네, 위원장님 좀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 여기로 좀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옆에 앉으세요. 다 잘 보이시죠 이제? 네. 전체적으로 다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 목소리가 좀 안 들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예. 방식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임실 치즈마을을 이야기 소재로 토론을 시작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각자 마을에서 다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심정으로 이제 궁금한 것들을 좀 먼저 좀 이야기 해소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 혼자서 낼 수 없는 결론이 낼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발제 마지막쯤에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조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하나는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토론회를 꼭 진행을 하면 청문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게 자꾸 이렇게 뭔가 더 도움을 주시려고 임실 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난 이런 거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도라고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다르고 그다르게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토론체를 좀 보고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되 말 그대로 걱정하는 마음 또는 같이 고민 나누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발제 들으시고 나서 일단은 궁금한 게 좀 여러 가지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궁금한 것들을 위원장님께 좀 질문을 해주시면 위원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궁금하다는 게 최윤 선생님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먼저 되나? 네, 먼저 하세요. 그 왜 다른 지역에서 뭐 이 사례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다시 교육 수준을 높인다고 해야 되나? 하다못해 할머님들 문맹 캐시 교육이든 문해 교육이든 하면서 아마 발전했던 것 같은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 바로 이 지역에서는 아까 그 역사 속에서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와 같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제 정보의 이해 수준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작업들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 작업을 했죠. 그리고 거기 제가 화면에 이런 것도 했어야 하고 궁금한 게 있었는데 토론회 우리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토론회를 진행한 것도 여러 차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활발하게 한다고 하니까 군에서 뒤에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교육 지원 사업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1년 매월 하루 이틀씩 1년을 진행을 하는 경험이 있고, 그런 경험은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 회의 이야기는 해드렸죠? 회의도 역시 뭐 같은 수준의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 회의 하나 이야기 말씀드려보면 우리는 회의를 1년에 연말에 임시총회를 하고 연초에 정기총회를 해요. 나눠서 연말에 하는 거는 사업 예산 총회를 하고, 그때 해가 바뀌기 직전이어서 임원의 임기가 종료가 되면 새로운 임원들을 그때 뽑고, 이전까지는 임기가 2년이었는데 올해 특별사업 진행하면서 3년으로 좀 연장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번에 임기는 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초에 정기총회를 하는 거는 결산총회. 그래서 그런 회의들도 계속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들은 충분히 진행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아니, 질문의 의도는 이런 거죠. 사실은 그 막 60년대, 70년대 왜 다른 지역 사례들 보면 일단 한글을 깨우치고 그 관공서에서 내놓는 메시지를 읽게 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저는 아까 뭐 막연하게 상상을 하고 했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다 성경을 다 읽을 만큼 독해력이나 뭐 이런 거는 이미 깔려진 상태였구나. 뭐 이런 생각이 그건 들어요. 그렇게 되죠. 그건 맞습니다. 글을 못 읽어서 회의를 하면 서명을 하잖아요. 회의 참가자 서명부. 할머니들 잘 못 쓰세요. 이게 지렁이를 그리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도 본인 이름 다 써요. 그리고 자료집을 회의한다고 할 때 자료 회의하는 장면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일단 책은 다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책 읽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 책 읽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회계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걸 못 읽는 분들 계세요. 대부분이 잘 못 보잖아요. 숫자 이렇게 쭉 나열해놨는데 그걸 숫자가 도대체 이 숫자가 무슨 숫자야 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못 읽는 분들은 자료 수치를 거부를 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이제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이게 운영하는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 수령 다 해가시고, 그리고 회의 자료를 놓고 가는 경우가 없어요. 다 들고 가십니다. 4, 50분 나가면은 서너 부 남을까? 말씀하신 그런 거는 크게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되셨나요? 네. 근데 이제 조금 하나를 좀 덧붙여보자면, 그러니까 아까 그 사례 내용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이 주민 조직 안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른 마을에도 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구조이긴 해요. 근데 다른 마을하고 임시 치즈마을하고 다른 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마을은 그 구조가 있거나 그런 지침이 있더라도 규약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됐을 때 많은 어려움들을 실제로 많이 겪는 건데, 근데 신기하게도 임시 치즈마을은 이제 그런 것들이 지켜지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야? 라는 게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답변 중에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글자도 좀 읽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자료를 좀 자연스럽게 챙겨가는 문화가 그러니까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그게 어떻게 이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약간 그런 질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부연 설명 조금만 해주시면 다음 질문은 그때.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드려보면은 규칙이 있어요. 우리 마을 수수료라고 있어요. 다른 데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마을 수수료는 우리 위원회가 직영하는 직영사업장이 있고, 그 외에 회원이 운영하는 개별 사업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직영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수호들은 위원회에 소관이 될 것이고, 회원이 운영하는 개별 사업장은 개인의 소득이 되겠죠. 그러면은 개인 소득하고 위원회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연결고리를 짓는 것이 수수료입니다. 우리는 수수료라고 부르는데 국가체제로 보게 되면 세금이 돼요. 그렇죠. 우리는 부가가치세, 어쨌든 거래를 하게 되면 10%의 세금을 내게 되죠. 근데 우리는 3%, 5%를 내요. 마을 우리를 위원회를 경유해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유하지 않으면요? 경유하지 않으면? 그 설명 드릴게요. 일단 체험과 관련된 거는 사무국에서 접수를 받고 토스 이렇게 전파를 하니까 체험과 관련된 거는 이제 사무국을 경유하게 되고, 이제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직접 가죠. 경유를 하는지 마는지 그분들은 상관이 없는 거죠. 어쨌든 그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럼 이 매출에 대해서는 사무국은 뭘로 거죠? 그러면은 거기는 3%의 자발적인 납부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납부를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쌩 탔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3%라고 하는 그 매출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납부를 하자라고 하는 그 약속을 누구는 지키고 또 누구는 지키지 않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5%도 안 내보려고 이렇게 요리조리 또 미꾸라지 행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회의할 때마다 그게 나와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3%를 냈어요, 5%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하는 얘기들이 회의석상에서 주고받고 하고 있지만 그거는 자발성에 의해서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안 낸다고 해서 우리 노제이 회원 제명합시다 라고 의결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흠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흠이 있어요. 흠이 있는 이 우리 마을 구성원을 제명을 하자. 그러면은 우리 개인의 흠이 공동체의 흠으로 이렇게 비화가 되는 그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의 자발성에 입각해서 하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 그 3% 문제, 수수료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잉여금을 모아서 마을 기금을 적립을 했어요. 목적 사업들을 쭉 있고 제가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목적 사업이 쭉 있고 목적 사업을 적립을 해놨는데 이게 저기 농협이나 여기 금고에 쌓여 있죠. 그러면 일반 대출 아니 예금 이자 정도 줘요. 정기적금 넣어놓으면 3% 내외 아니면 그냥 통장에 넣어놓으면 0. 몇 % 이자 주잖아요. 차라리 그러느니 이거를 마을 주민이 이렇게 마을 금고로 활용을 하자. 대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은 가구당 2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사업체는 가구당 3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2천만 원 받고 3천만 원 받고 총 5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2천만 원 대출 받고 또 3천만 원 대출을 받고 뭐 이렇게 쓰는데 자 여기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노제이 회원께서 2천만 원 대출 받고 속겠다. 주식팀. 네, 주식팀. 자, 이 논란이 이제 생긴 거예요. 속였다. 어떻게 할래?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게 불신인 거죠. 그랬을 때 또 우리 그 지도부에서 반론은 자 그러면 우리 노제이 회원께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가지고 그거를 못 갖겠다는데 뭐 어째 동네에서 축출을 시킬까?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믿어보자. 끝까지 본인이 자본 노력에 의해서 얼마를 되든 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이지 못 갚는다고 지금 이거 파산 상태라고 해서 요거를 머리끄댕이를 끌어당긴다거나 뭐 멍석머리를 한다거나 이거는 공동체가 할 일은 아니다. 그러지 말자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지체되는 경우는 좀 있었어요. 연체도 이거 다 피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사례가 없었어. 한 번도 연체가 되거나 뭐 이게 뭐죠? 대출이 회수가 안 된다거나 이게 한 건도 없고요. 한 건도 없고 그리고 안전장치를 또 만들어놨어요. 못 갚을 상황이 생길 거예요. 대비해서 제가 2천만 원을 대출을 받는데 제가 대출 받는다고 보게요. 그러면 저 2천만 원 대출 받는데 연납으로 10년간 분할 상환할게요 라고 제가 작성을 해요. 협의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10년간 이렇게 지정된 날짜에 납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기가 왔어. 코로나 매출이 하나도 없어. 못 갚고요. 나 지금 풀출도 힘들어. 그러면은 저 연장 좀 해주세요. 3년간 연장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이자만 내고 있다가 원금도 내고 그리고 나서 또 코로나 해제됐으니 원금 갚으셔야죠. 예. 갚도록 하죠. 어제 이번에 또 연장해 드릴까요? 예,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연장해 주는다거나 안 돼. 저 집은 싹수가 노래야. 안 돼. 연장 안 돼. 강제 회수야.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협의하면서 공동체가 마을 개인에게 어떻게 하면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판을 깔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지. 그거를 대출이 회수가 안 되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이야기는 설랑설레 있긴 했었지만 그렇게 해서 아무 탈 없이 잘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약속인 거죠. 서로가의 약속도. 네, 또 다른 질문 주시죠. 너무 아름다워서 질문 드릴 수 없는 분인가요?
그 소액 대출 같은 경우에 네. 사회적 협동조합도 신청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였다고 그랬는데 네. 그게 소액 대출 사업이 합법적인 건가요, 그게? 불법이죠. 우리 돈 받고 빌려주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 주민에게 신청에 의해서 사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사적인 거리는 엄밀하게 그렇게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거는 저기요. 그렇죠. 그냥 빌려주고 저 사고 씨 그냥 우리 동네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니까 그리고 저기 사금융이 되는 셈이죠. 대법 신고는 안 했으니까. 대법 신고를 안 했으니까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네. 근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저는요. 있었습니다. 예, 맞네요. 저 네. 뭐 여기 잠시만요. 먼저 손을 드셨어요. 아, 네. 네. 돈 얘기가 나와서 네. 다른 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을 그렇게 많이 번 마을이 없어서 이런 질문이 되게 여기는 좀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어쨌든 인건비 형태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럼 일단은 우리 대표님께서도 월급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혹시 받으신다면 어떻게 받고 직원들이 받는 월급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월급과 뭐 그것들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밥하는 사람은 얼마를 받고 경비하는 사람들 얼마를 받는 거에 대한 금액과 그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싱이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올해 대표가 됐어요. 아까 우리 조직도 설명드렸을 때 이게 사업 분야하고 운영 분야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위원장이 됐는데요. 지금 위원장으로서 급여는 없습니다. 제가 또 사업장 하나 책임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좀 제 소득을 얻어가는데 소득이 없었어요. 놀고 있으면 손가락 빨고 있어요. 그러게 있고 위원장은 지금까지 위원장은 저기 활동 보조비 하고 2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번외로 마을 강의 소득이 좀 있었어요. 그걸 선진사회 탐방을 하러 오면 위원장이 그거를 발표를 하면서 간간히 소득이 있고요. 그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대표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우리가 자회사를 세운 게 있어요. 그 너무늘이 한우식당 열 때, 그때 뭐 한 해 2억씩 이렇게 한건할 때. 두 번째 2년 반인가 됐을 때 얼떨결에 제가 대표해가지고 그때 제가 월급 받은 적이 있었어요. 연봉 3,000 받았었어요. 그렇게 했고 그 외에는 월급을 위원장은 월급이 상근직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직원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예전에 한참 그러니까 2012년 그쯤에는 요 임실에서 민간 기업 중에서는 높았어요. 그때는 소득이 굉장히 높아서. 근데 12년, 13년 넘어가면서 매출이 급감하면서 우리 직원들 급여도 정체 상태로 쭉 있다가 작년까지 최근 4년을 동결을 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거 챙기느라고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직원들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진행을 했고, 지금 올해 지금 둘이 직원으로 있는데, 물론 프로그램 관리자하고 여기 사무장 두 명이 있어요. 거기 연봉이 3,500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있고, 우리가 자부담 더 보태서 연봉으로 3,500 지급하고 있고요. 1급은 뭐 정해진 바가 쭉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 식당은 시간당 10,000원. 저 위에 식당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시간당 11,000원. 근데 12,000원으로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12,000원. 그 다음에 그 외에 판매장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푸드트럭은 시간당 10,000원, 야간에 하게 되면 12,00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급은 그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그 인건비를 이제 결정하는 구조도 보고. 인건비 구조는 예전에는 최저임금만 지급을 했었어요. 이 사업장하고 분리되기 전에는.
사업장 분리되고 나서는 그 사업장 담당 책임자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판매장하고 여기 식당 좀 관리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정하는 거죠. 그냥 저한테 그 경영 권한을 저한테 줬기 때문에 제가 결정해요. 지금 협의를 해요 서로. 야, 우리 10,000원 줄랬는데 너 얼마 줄 거야? 우리는 11,000원 줄 거야. 그럼 우리도 11,000원. 그리고 이제 여러 사업장들은 각각의 책임으로 있고 푸드트럭은 공동 경영을 해요. 공동 경비를 또 확보를 할 필요가 있어서 공동 경영을 하는데 그때는 협의를 합니다. 요번에는 매출이 많고 빡세게 일했으니까 이번에 시급은 15,000원으로 합시다. 이번에는 널널했으니까 매출도 없고 널널했으니까 시급은 최저임금 맞춥시다. 이렇게. 최근에 5월 5일부터 7일까지 여기 앞에 있는 테마파크에서 어린이날 행사하고 또 여기 오수 의견공원 있는데 거기서도 행사를 했는데 비 왔잖아요. 재료비만 겨우 건졌어요. 이번에는 베스트. 우리도 가서 일을 했는데 우리 운영자들은 돈 없어. 그냥 봉사를 한 걸로 끝나. 이렇게. 그건 협의해서 결정을 해요. 감사합니다. 마을 펀딩을 조성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마을 펀딩을 조성하게 된 계기. 펀딩은 아니고 기금. 기금. 네, 기금인데 우리가 복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회원제를 운영을 한다고 그랬죠.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다가 중단했어요. 초기에서 의견을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그걸 추진하다가 중단을 시켰어요. 왜 그랬냐면 법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도 그냥 과대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원 몇몇의 회원이잖아요. 전체 주민이 아니니까 몇몇의 회원이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 자산이 법인 소관이 돼버려요. 법적으로.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걸 중단을 시켰느냐면 치즈마을은 몇 사람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활동은 우리 전체 금성리 전체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몇 사람의 것으로 소유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마을은 모두의 것이니까. 이 마을은 모두의 것이야. 개도 있어야 되고 지나가는 새도 있어야 되고 흐르는 물도 있고 바람도 있고 있는 것이 마을이지 몇 사람이 이렇게 한정지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몇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고 싶어서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게 몇 사람의 것이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법인하는 걸 중단을 했고 그래서 소유도 모두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일을 하거나 일당을 주거나 이거는 일 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그것도 좀 들어볼게요. 근데 이 잉여금이 남는 거를 몇 사람이서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금으로 만들어서 이 기금을 쓰는데 목적에 맞게 쓰는데 이거는 회원이 아닌 애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누구에게 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금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회원가입하는데 이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참 잘 나가니까 뭔가를 좀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거기 판매장에다 물건을 하나 내고 싶네요. 고사리 한 봉투를 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느 날 회원가입 신청서를 가지고 오세요. 회원가입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도 없어요. 신청서 내고 이사회 승인 받고 교육 받은 다음에 15,000원 회비 내면 회원이에요. 1년에 15,000원이에요. 회비로. 출자금은 없습니다. 그렇게 내고 나면 회원이 되는데 회원을 하고 나면 이분들이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일을 한번 하려고 해도 회원가입 하시고 고사리 한 번 더 내려고 해도 회원가입 하셔서 하시고 그래갖고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23명이 출발했거든요. 활발하게만 운영이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판매장 매출을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은 좀 근사하게 돼 있지만 예전에는 조그마한 한 7, 8평 되는 조립식 건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매출이 무려 5억이 넘었어요. 쭉 잘 나가서 쭉 5억. 지금도 3억 선을 유지하고 있고 최하로 떨어질 때도 3억을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도 3억을 유지했었어요. 그래서 5억을 매출 내는데 5억 매출 중에 그 고사리, 그다음에 호박꼬지, 옥수
쌀 6만 원. 그 다음에 옥수수 튀긴 거 뭐 이런 것들 낸 것들이 5천만 원이었어요. 매출이 5천만 원. 근데 제가 그때 2011년부터 사무실에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거를 1억까지 올려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이 더 참여율도 높고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여기 마을 사업에 더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6천 얼마까지 올라갔다 그대로 이제 코로나 영향 받으면서 내려앉았어요. 지금은 보니까 500, 600 이 정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할머니들이 안 계세요. 그 일을 할 만한 분이 안 계세요. 좀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해서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비회원 마을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혜택이 동등하다면 회원들에게 불만이 좀 없습니까? 있긴 해요.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동등하게 간 거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어요.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회원으로 할 거면은 본인이 15,000원을 내고 여기에서 어떤가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 게 있을 걸 기대를 하고 회원 가입하고 했겠죠?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 테니까. 그렇게 되는데 회원으로서 하는 거는 뭐 행사에 초대를 하고 그리고 뭐 그닥 그렇게 있진 않아요. 회원이니까 주는 건 없어요. 그닥. 그런데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즐거우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한번 출마했다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진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이런 질문과 대답 중에 뭔가 약간 가만 있어봐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대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못 읽는 것 같아. 밀린 거야, 밀린 거야. 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때문에 아니고 제가 맞아 답을 해드리면은 동등하게 분배를 하는 그 장치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마을 회관이 2개 있어요. 아랫마을하고 윗마을하고 회관이 2개 있는데 아까 저 객사 말씀드렸죠. 네, 아니다. 저거 수레. 한낮에 수레 끌고 가는 거. 저기 유모차 끌고 가는 얘기였어요. 그게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정부에서 보조금 받기 이전부터 점심 식사를 했어요. 이 동네가 윗동네도 좀 간헐적으로 하셨고 이 동네 하셨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회관으로 모여요. 어른들이 모이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때가 되는데 집에를 가셔. 얘네 회관에 계시다가 가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기여를 못 한 거예요. 기여를 못 했어. 밥을 먹는데 기여를 못 했어. 그러니까 기여를 못 했어. 그러니까 염치가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 기때 밥 먹고 가 라고 하지만 나 집에 가서 먹을래? 라고 건인사를 하고 밥 먹고 가도 건인사. 나 집에 가서 먹을게 해도 건인사죠. 가는 거죠. 그냥 밥을 못 먹고. 그런 집의 특성이 있어요. 삶이 어쨌든 궁핍한 거죠. 궁핍해. 그러면 밖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라도 집에 한 번씩 고향에 올 때 노인회 회장님한테 국민농 만들어서 회장님 우리 어머니 좀 잘 살펴주세요 라고 인사를 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아들마저 궁핍해. 그걸 못해. 근데 시골 동네에서 큰아들이 왔다가 작은아들이 왔다가 며느리가 왔다가 모를까요? 다 알죠. 왔다 갔어. 근데 아무것도 없네? 도민망한 거예요, 서로. 기대치가 있잖아요, 서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했어. 그러니까 기여를 못하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더 염치가 없어서. 그 일을 듣고 정말 눈물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회에서 마을에다가 200만 원씩 드렸습니다. 한 해, 한 번 드렸어요, 200만 원. 1년에 200만 원씩 쭉 진행을 했더니 그 일이 없어졌어요. 어쨌든. 그 전에도 어쨌든 다 모아서 밥 먹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요 아랫 동네는 그 돈 모아갖고 놀러 가고.
놀러 가시고 우리를 좀 데리고 갔으면 서비스도 해드리고 더 좀 했을 텐데 당신들만 쉬운 다녀오시고 저 윗동네는 땅을 샀어요. 땅을 샀어. 그리고 동네 땅을 사놨어요. 노인의 이름으로. 노인의 이름으로 땅을 사가지고 동네에서 뭔가 사업을 한다니까 땅을 대여를 해줘요. 이 땅 써. 대신 세는 내고. 그렇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 정말 마이너스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씩을 드렸어요. 안 끊기고 1,200만 원 쭉 드리다가 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씩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돈들은 마을 주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거야. 그게 뭐 많지는 않죠. 그렇게 하고 그런 입장들을 취하면서 일을 해왔어요. 네, 또 질문 주시죠. 아까 23명으로 출발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게 언제를 얘기하시는 건지 궁금하고 그러니까 전체 마을 주민이 몇 명인데 회원이 지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23명은 2003년 이야기입니다. 2003년에 녹색농촌 체험 휴양마을 지정 받으면서 그때 주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느티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사업 신청을 했을 때 23명.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마 6, 7명이 서명해갖고 냈던 것 같고 사업 확정되고 나서 주민조직체 만들려고 하니까 그때 23명을 모았어요. 사실은 녹색마을 신청할 때도 그 이전에 함께 일했던 그 사람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 전에 예가원,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예가원. 네, 그분들이 주도를 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퍼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저도 이제 그때가 30대 중반인가? 중반. 막 지나가고 있을 때, 저도 나이가 40을 보고 있는데, 우리 그때 주도했던 형님들은 50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근데 50 넘어갔다가 일 벌리다가 주저앉으면 큰일 나잖아요. 형님들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번 사업이 있다고 없으셨잖아요. 이번에 한번 힘써서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첫 해는 떨어지고, 건강자원이었다고 떨어지고, 두 번째 해에, 두 번째 냈을 때, 그래, 우리 마을은 사업자원이 있으니까 이걸 믿고 해주시오. 우리 과거에 이렇게 쭉 활동을 해왔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다 참여하려고 해서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선정이 됐었는데, 23명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고, 제 현재는 그때 당시 주민은 아마 300명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조사는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월추 300명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해보고, 지금 2023년 4월 17일 현재 100명? 200명이죠? 187명. 네, 187명. 남자 95명, 여자 91명. 맞나요? 숫자 하나 틀리네? 이렇게 돼요. 두 개만 합쳐서. 네, 두 개만 합쳐서. 네. 그게, 읍사무소에다가 제가 인구자료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럼 인구통계 안 주거든요. 인구통계 안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을은 이래저래 해서 보고서 쓸 때 이게 필요하고 그런데 꼭 있어야 된다고 그 행정공무원 얼러갖고 비밀문서 빼오듯이 쓰고 있어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가구 수는 잘 모르겠어요. 몇 가구가 있는지. 제가 현재 회원수 73명인데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거 아마 제명이 안 된, 정리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제명이 안 됐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0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장부상에는 73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구 수는 51가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 뭐 가구는 여러 가구이긴 하지만 우리 집안에는 9명의 회원이 상호권을 갖고 있고요. 근데 왜 떨어졌냐고요?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는 회원들의 마음을 잘 못 읽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아까 설명드릴 때 가슴 아픈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까지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였었어요. 근데 작년에 그 정산서를 그 재무제표를 딱 내놓으니까 마이너스 1억 2천이더라고요. 근데 1억 2천이 왜 발생했냐면 보조사업을 쭉 우리가 해왔는데 그 와중에 보조사업을 쭉 해왔는데 자산이 늘어났어요. 10억 가까이. 이게 그것이 다 마이너스 처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보조금 들어왔고 자산으로 넘어가니까 현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가 됐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산이 이만큼 10억이 늘어났고 그걸 채우느라고 마이너스가 1억 2천이 난 거다. 1억 2천은 마이너스가 아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이너스만 보이는 거예요. 빨간 글씨를 딱 써놓으니까. 요것만. 하고 경영 실패 지금. 하고 이진아 위원장님이 그때 저기 제주도에 가시다가 통영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소환을 했어요. 당신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소환을 해다가 딱 앉혀놓고 나는 내가 이걸 뒷머리 분무리를 해야 돼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위원장 선출합시다. 제가 해볼게 했더니 이진아 위원장이 딱 올라왔고 둘이 표대기를 했는데 제가 대표자였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저도 질문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몇 년 전에 했었던 질문이기도 해요. 치즈마을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마을의 사무장들이 보기에 되게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다락구 신전마을에도 맞죠. 우리는 한 달 내내 기다려도 손님이 오지도 않고 보내주지도 않아요. 근데 여긴 늘 손님이 왔는데 마을의 기여는 많이 하지만 어느 날 왔더니 60억 팻말 이게 플랜카드가 이게 몇십 억인가 받은 게 아마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저랑 이제 다른 사무장이랑 와 어떻게 저렇게 잘 됐는데만 계속 저렇게 잘 밀어줄까 이런 걸 하면서 제가 한번 술 마실 때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역에는 어떤 기여를 하냐 치즈마을이 그렇게 다른 마을들한테는 5억 1억 줄 때도 막 쥐어짜고 막 엄청 안 주려고 하는데 치즈마을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나가는 마을들은 어떻게 주는 아니 주는 느낌이라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네. 가만히는 아니지. 아니 전라북도에서 준 거라면서요. 근데 저는 그걸 물어봤었어요. 저는 아니 치즈마을이 잘 돼서 마을 사람들이 잘 하는 건 좋은데 마을을 좀 넘어서 지역에는 어떤 기여를 하냐라고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이야기를. 그거를 시도를 했었어요. 아까 그 레스토랑 말씀드렸지, 한우메 레스토랑. 그거를 강제조항으로 해서 우리한테 사업비가 이게 편성이 됐어요. 그때 20억 사업이 배정이 됐는데 도에서는 30억을 주겠다고 30억을 배정을 해놨는데 우리 30억 감당 못합니다. 10억 감액하고 20억만 받겠습니다. 해갖고 20억을 받아왔어요. 그것도 대단하거든요. 15 사람들 봤으니까. 어디가 찍고? 그래서 20억을 가져간 20억 사업을 지정을 받았는데 그때 전라북도에서는 치즈마을만 하지 말고 주변이랑 같이 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걸어놔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요. 이것도 참 가슴 저미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테마파크 있잖아요. 테마파크.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저게 치즈마을인 줄 아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임실 주민들도 그래요. 사무장들도 그래. 임실군에 있는 사무장들도 줄 그래. 알았어요. 한소련이. 그래서 치즈마을이 너무 이렇게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다가 큰 사업체가 벌떡 벌어지니까 바로 옆에 와 치즈마을 이렇게 돼버린 거죠. 테마파크 다녀가면서 나 치즈마을을 다녀왔지롱 있어요. 그거를 저기서 찍은 사진을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려. 속이 염장질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와서 치즈마을 찾아. 여기 와서 치즈마을을 찾아. 그러면 치즈마을 가져왔는데 다른 치즈마을 찾는 건 저기를 찾는 거거든요. 그 말을 너무 입이 아프니까 저 다리 난간에다가 테마파크 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프랑으로 써서 붙였어요. 저 프랑 보이시죠? 그랬더니 또 테마파크에서 간판 딱 예쁘게 하고 쭉 붙여놨더라고요.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쇠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2012년에 정점 찍고 13년, 4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서 지역이랑 같이 하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힘을 써보자. 지역이랑 힘을 합쳐서. 그래서 회사를 세우는데 그게 농업회사법인 임시치즈레인보우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주식을 모집을 했어요. 자본금 4억을 자부담 4억을 확보를 하려고. 네. 그 외부에서 주입했어. 했어. 네. 해서 회사를 세워놨는데 땡땡 협회가 협력을 안 해요. 주력 협력을 해야 되는 주력 단체가 자기들만 챙기고
그래서 그거는 결별을 했어요. 그리고 2억이 마이너스가 2억이 나면 주주로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주주로서. 근데 치즈마을은 그때 그거 한다고 하면서 이 식당도 회사에다 넘겨줬어요. 잘 나가는 게 밑전하라고. 자본금이 필요할 테니까 이거 운영 잘해서 자본금 밑전하라고 대주고. 그 다음에 판매장 아까 5억 난 거 그것도 경영권 넘겨주고. 이윤 내서 얼른 자리 잡으라. 그럼 치즈마을은 게 그죠? 빈손된 거죠. 주력 사업장을 새로운 회사에다가 자회사에다 넘겨줬으니까. 치즈마을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정작 혜택을 보는 그 협회는 나 몰라라. 치즈마을에 더 해야지. 이렇게 해서 저도 더 이상 그 단체랑 같이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결별 선언하고 주식 다 반환시키고. 돈 모아놨던 거, 아까 기금 모아놨었잖아요. 그거 기금 모아놨던 거 다 헐어서 돌려주고 그러느라고 지금 곳간이 비어있어요. 텅텅 비었습니다. 긁는 소리 나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역이랑 협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뭐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긴 한데, 지역 네트워크 사업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하려고 했었어요. 프로그램을. 물론 치즈마을 안에서도 하루 종일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그랬지만, 이런 요청이 있어서 연결시켜보려고 그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싫어를 해요. 그리고 저리 갔는데 저기서 우리처럼 서비스가 안 나와. 이게 민폐예요, 서로. 소비자는 소비자들대로 치즈마을 믿고 갔는데 이게 뭐야? 뭐 저기는 저기대로 서비스 잘 안 돼서 또 문제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번에 오늘 오신 정효진 PD님이랑 같이 또 프로그램 만들어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꿈은 원이로 돼. 마음은 이렇게 충전하지만 이게 우리 현실이 그러지 못해서 아직도 준비를 하고 탄탄한 기초를 다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아니 위원장님 그 테마파크하고 마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적대적인 관계. 제가 최근에 나온 테마파크에서 나온 서로 어떻게 브레이킹 되는가? 그 책에 보면은 그 테마파크를 뭐 마을에서 위탁하는 것처럼 처음에 그래서 이거를 받느냐 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써있던데 그런 게 아닌가요? 논란이라기보다도 네. 거짓말을 친 거죠. 처음에 이제 저기 테마파크가 계속해서 그 보조금이 그 군비가 투입이 되고 그러니까 투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책을 잘못 세웠습니다. 투입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군의회에서 저걸 임대를 하도록 결정이 났어요. 민간한 팀이 바로 결정이 나고 나서 처음에 임대계약 그러니까 위탁계약 할 때는 임실군 거주자로 제한을 했었어. 처음에. 근데 공고 나온 거 보니까 전라북도로 풀어놨더라고요. 그 줄놈이 따로 있었어. 바다갈 놈이 따로 있었어. 그래서 임실 치즈 마을의 브랜드를 뒤엎어가지고 누가 챙겨 뭔가. 아,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뭐 이제 임실군이랑 모종의 뭐 관계가 있었나봐요. 그냥 거기로 그리 갔어요. 조성 과정에서는 마을도 같이 했던 건가요? 파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아이들은 냈죠. 그때 파크를 조성을 할 때 우리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테마파크 쪽에 한정 짓지 말고 거기에 성수면 도인이라고 하는 꼴짝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미 기반 잡혀 있으니까 여기 금성리 전체 다. 그래서 두 꼴짝이를 전부 다 테마파크로 치즈랜드로 조성을 합시다라고 제안을 해서 우리가 아이들도 넣고 사업계획 뭐 이런 방향으로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했었는데 아이들만 쏙 빼가고 결국은 프로그램까지 다 그대로 떠다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초장부터 프로그램만 진행을 하지 마시오. 뭘 해도 다 좋은데 체험 프로그램만 하지 마시오. 근데 거기서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 그걸 그리고 실무자들이랑 3자 대면 회의도 했었어요. 테마파크 우리 임실구청 TAC에서 가서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도 절대 그 체험 프로그램만큼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자문한다고 한 사람이 옆에 앉아서 그럼 그 프로그램이 치즈마을 거가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또.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 깨갱이 됐습니다. 고충이 많았겠네요. 근데 이제 더 문제 상황은 뭐냐면은 저게 치즈마을이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편하게 나 치즈마을에 와 있어 저기 그거를 벗어나 보려고 참 애를 맞아요. 무던히 애를 썼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네. 다른 것들 좀 특화시켜 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네요. 찬 씨가 했었어요. 질문을 제가 했던 걸 하셨어요. 여기 예. 저는 사무장 제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무장님을 겪어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치즈마을에서 사무장님이 하시는 업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사무장은 어떤 사람이며 또 이런 사람만큼은 절대 사무장하면 안 된다. 그런 분만 그런 위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좀 핑핑핑하고요. 사무장 업무로 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 여기 마을에서 일하기 이전 직장이 저거였어요. 그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했었어요. 아까 그거 광역자활에서 일했었고. 근데 자활센터에서 일을 할 때 그 실무자들더러 하는 얘기가 슈퍼맨이었었어요. 울트라 슈퍼맨. 별의별 일을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마을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니까 사무장이 그야말로 울트라 슈퍼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저도 그렇게 일을 해왔는데 너무 안쓰러워요. 안쓰러워서 참 고뇌가 좀 있죠. 본인이 알아서 한다면야 더없이 좋긴 하겠는데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현재 사무장은 우리가 최대로 인원이 많았을 때가 직원이 사무실에서 있는 우리 직접 고용한 직원이 9명이었어요. 판매장 1명, 식당에 1명, 그 다음에 체험장에 1명, 카운터 보는 직원이 3명, 그 다음에 회계가 1명, 그 다음에 총무 1명. 또 뭐가 있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총무 업무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사무장 1명을 운영하는 마을하고는 경우가 너무 다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은, 현재는 우리 사무장은 체험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리고 말씀 중에 감 잡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조 사업이 엄청나요. 보조사업이 엄청나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다 관할합니다. 일단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집행하고, 물론 현장에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일들은 거기서 진행을 하지만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거는 제가 다 관장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까지 사무국장이었거든요. 사무국장 하다가 파산 선고 비슷하게 받고 내가 책임져 보려고 손들었을 때 위원장이 안 됐는데, 올해 조직 개편을 다시 하면서 보니까 제가 위원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직함만 바뀌었어요. 여전히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날 세고 사업계획서 내느라고. 네. 근데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 좀 소질이 있어요. 자화자찬이긴 하지만. 조금 좀 어지간한 사업계획서는 하루 저녁 작업하면 완성만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역할 분담들이 잘 돼 있어요. 체험은 체험 사업장에서 전담해서 진행을 하고, 우리 사무장은 예약 받고 선nhân 찾아오면은 안내해주고 서류 작업해서 나가고, 그날 체험 진행한 결과물 마감 짓고, 그 다음에 결제할 거 결제해주고, 이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 하나 더 설명드리면, 보조사업 중에 올해 해야 되는 것이 농촌에서 살아보기하고, 얼마 전에 전라북도에서 특별사업 하나 선정된 게 있어요.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 사업 2억. 그 다음에 또 소규모 농촌관광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작년에 지정받은 건데 커뮤니티 레스토랑 보조사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하나 더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5개가 요이 땡 해서 돌아가야 돼요. 아까 뭐
그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사무장은 정말 자발성에, 자율성에, 책임 빵빵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이게 사무처리 능력 출중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온라인 그 마케팅까지 아니고 홈페이지 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SNS 이거 잘하고, 이러면은 좀 좋겠어요. 그러다가 회계 능력까지 있으면 더 좋겠는데 너무 과하죠. 그래서 회계가 이제 따로 있어요. 우리는 저 프로그램 관리자가 회계 담당하고요, 사무장은 체험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보조사업과 관련된 회계 지출은 인사는 안 했는데 아까 밥 먹고 잠깐 다녀갔는데 그 이전 총무 그것도 이제 저랑 같이 잘렸어요. 그때 그 뭐지? 네, 마이너스 날 때 같이 더불어서 그쵸. 1억 2천 마이너스 날 때 그때 그렇게 되고요. 절대 이런 사무장은 좀 피해야 된다. 개척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분, 새로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좀 마을들 돌아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런 게 있어요. 물론 마을들이, 우리는 아주 특이한 경우여서 이렇게 목소리도 크고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을 찾느라고, 또 사람을 불러오느라고. 보조사업의 경우였긴 했는데, 2021년에 코로나가 끝나네 어쩌네 그랬었잖아요. 그때 보조사업이 4개가 있었어요. 1,000만 원짜리가 한꺼번에 보조사업을 4개를 한꺼번에 돌렸어요. 같은 기간에 그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사람을 불러다가 앉혀서 그때 5,000명으로 다녀갔어요. 코로나 시국에 5,000명. 얼마 안 돼. 우리는 얼마 안 돼요. 5,000명 그거 갖고 먹고 살기 힘들어. 우리는 3만 명이 와야 돼요. 기본으로 3만 명이 와야 이 살림을 다 꾸릴 수 있어요. 근데 5,000명이 왔으니 얼마나 죽겠어요. 미안합니다. 다른 말.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꾸려가지고 5,000명을 유치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도 그와 비슷하게 해서 8,000명, 재작년에 8,000 몇 명. 작년에 쫓겨나면서 일을 한 결과 12,000명.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무장들은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으면 정말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을에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정말 발품 팔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임실에서도 이제 듣는 얘기예요. 곽 사무장님 오기 전 이야기예요. 훨씬 오래전 이야기예요. 이게 그 월급 그거 주고 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때 90만 원씩 줄 때, 10만 원 자부담, 마을에서 자부담 할 때. 근데 마을에서 10만 원 자부담 안 했어요. 내가 사무장이 내가 10만 원 냈고 다시 냈다. 아주 혁신적이죠. 저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애게 이것 받고 그 마을은 손님이 더 없는 거죠. 근데 90만 원 받을 그 시절에 정말 노력하는 스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애게한 그 사무장한테 당신이 노력을 해야 당신이 90만 원을 받던 거를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텐데 90만 원 받으니까 90만 원 낮지만 일을 한다? 당신은 90만 원을 못 받게 될 거야. 그 마을의 사무장 지원이 끊겼어요. 실적이 없으니까 끊기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절대 채용, 같이 일하지 못할 그런 류의 사람이면은, 거기 계약직, 지지적이지 못한 분들은 같이 일하기는 매우 힘들겠다. 예. 예, 저는 진안군에서 5년 동안 사시죠. 아니 저 서로한테 해놨어요. 네, 지난해도 5년 동안 사무장을 하면서 네. 계속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요. 받았었고 지금 농협활동가로 지금 전향을 했지만, 근데 지금 이제 마을 사무장들이 굉장히 지금 불쌍한
복지 쪽으로 불쌍하게 지금 불쌍하다고 표현도 이상하고 복지 쪽에 굉장히 좀 열악한 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요것이 어차피 사무장님 계시니까 여기 사무장님은 이제 이게 연차가 만약에 저같처럼 5년 연차가 쌓이면은 연차 수당을 혹시 주시는지 아니면은 뭐 보너스나 뭐 퇴직금 당연히 그런 거고 뭐 이런 것들 지금 지난번에서는 지금 보너스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냥 딱 최저 임금 하나로만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비나 뭐 이런 것도 다 자기가 각자 부담을 하고 일은 굉장히 진짜 울트라맨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그런 사무장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계시는지 아니면은 우리 위원장님은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제는 우리 사무장님도 연차수당도 이제는 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은 뭐 마을에서 각자 마을은 다르겠지만 그 뭐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뭐 지급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위원장님의 좀 그런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군수님은 아니니까 네. 이 마을에 대해서 우리 마을에 대해서 우리 마을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사무장하고 프로그램 관리자 연봉 공개했잖아요. 3,500이라고. 근데 보조금은 2,300에서 400? 이 정도 돼요. 자부담 포함하면 프로그램 관리자가 2,800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무장이 조금 낮아요. 프로그램 관리자는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2,800 정도 되고요. 프로그램 관리자는 그 마을의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 비율이 달라요. 실적이 낮으면 보조금 비율이 재작년에 우리가 50%까지 부담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다시 10%로 낮아져가지고 숨통을 좀 튀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연차수당이나 이거는 마을 재정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마을 경영진들이 사무장의 복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여기 3,500 그 퇴직금 포함해서 3,500이고요. 그리고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우리가 그대로 부담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4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상황은 판약이 다르죠. 그 전에는 연차수당 있었고 직책수당. 저는 사무부장 할 때 직책수당을 것도 얼마나 들었어요? 50만 원 받았던가 30만 원 받았던가. 직원하고 연봉 차이가 1,000만 원 정도 났었어요. 사무장하고 그 정도. 그래서 직급 따라서 주기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더 주기는 원하지만은 재정 상태가 마이너스인 관계로 삭감됐고 작년에 연봉 계산할 때 평직원하고 저하고 얼마 차이 나더라? 300인가 그쯤 차이 났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제가 이랬어요. 직원 급여를 또 손을 대길래 차라리 내가 안 받고 자원봉사하고 간간히 그 강의 요청도 부르고 또 우양생 이렇게 되면서 외부 추가도 간간히 하거든요. 그걸로 벌을 밥벌이 할 수 있을 테니까 나 그렇게 하고 직원들 월급 손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내 월급 그대로 산정을 해놨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6개월 만에 잘리게 돼. 작년 6월 말일자로 사무국이 해체됐어요. 여기 조직이 변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나 사무국장 하는 위원장 하겠다고 손들었다가 또 깨박살 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답이 됐으면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제 저희 사무장님들이 대개 보면 마을기업이 아닌 데는 실적으로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뭐 카드 발급해서 뭘 했을 때 그 굉장히 좀 회사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굶뜬 그냥 일 안 하는 사람으로 취급이 돼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우리 사무장님들한테 그런 세금을 떼어가지고 세금을 떼고 있는지 말 기업이니까 띄시겠네요. 해야죠. 네, 여기는. 네, 우리는 일용직도 다 띱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지난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마을 기업이 아닌 사무장님들은 실제로 이제 하나도 이제 떼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 받은 그대로 90%를 그대로 이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마을에 10% 해가지고 지금 202만 원이면 202만 원을 그대로 이제 세금 안 떼고 그대로 주고 그 다음에 50% 이제 그 4대 5만 50% 마을 50% 개인 50% 요거만 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근데 마을 사무장은 그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사대보험을 낸 근거를 군청에 제출을 해야지 그 나머지 월급을 줬는데 지난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은 실제 경우로 보조금이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202만 원에 이제 90%가 보조금으로 들어오게 한 달에 그리고 10% 22만 원을 플러스해서 그 월 그대로 이제 그 사무장한테 월급을 줘요. 예,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이제 마을에서 50% 4대보험 50% 부담하고 그 다음에 사무장 50% 부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4대보험을 내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예, 그리고 이제 어차피 퇴직금이나 이런 건 퇴직연금으로 해서 마을에서 퇴직연금은 넣어주고 있고. 예. 그래도 개인소득세를 내야 될 텐데요. 제 정정을 좀 하면요. 후순인 거예요, 그게. 근로소득 원천 징수를 안 내는 거야. 보조금을 먼저 지난 센터장님. 네, 지금은 지난 센터장을 얘기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마을로 이제 보조금이 들어가요. 마을에 보조금이 들어가고 근로자로서 사대보험을 이제 마을이 이제 고용주가 되니까, 그러니까 마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보조금이 통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개념을 구축되고 중간중간 뭐 근로소득세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거 내셔야 돼요. 그거는 내시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마을 안에서 이제 각 두 분 간에 알아서 해결하는 경우들이 변수가 있다. 근데 원칙적인 것들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세금 관련. 그러니까 저도 의원님이 원천세를 예수금 통장에 넣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준단 말이죠. 공인인증을 원천세 신고를. 그 임시에 정하는 거 같긴 한데 원천세 신고를 매달 10일 전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면 몰랐어요. 그런 게 있나? 난 몰랐어요. 사대보험은 냈는데 원천징수는 몰라서 안 냈어요. 내야 되는데 공인인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원천세 신고가 된단 말이에요. 금액이 적으면 그러니까 이 월급이 200만 원이다 최저임금 수준에 있다 그러면은 세무서에서 타치를 안 해요. 예, 그래서 그냥 묻어가는 경우가 있긴 해. 맞춰주겠지. 묻어가 그냥. 난 몰라서 안 냈잖아. 안 해요. 작아서. 몰라서? 머리가 좋아서. 아니 몰라서 안 냈다고. 저희 지금 세금 시간은 안 쉬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뒤늦게 이제 따로 내시는 경우도 생겨요. 몰빵하죠 이제. 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좀 제가 당부드릴 이야기는 아닌데 사무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뭐 이런 해결책은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본인이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면 마을도 위원장님들이 사실은 뭐 이제 위원장님께서 지금 경영인이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마을은 좀 이제 경영인이라 불만한 상황은 좀 아닌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좀 여기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세금과 관련돼서 혹여라도 추징 되잖아요. 이거 그냥 넘어가서 망정이지. 저기 이제 추징 됩니다. 이제 이게 드러나 보면 추징을 하게 되잖아요. 보조사업 못 받아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 부당 행위 했다고 그래가지고 보조 사업을 받는데 빨간 줄로 올라가서 받을 수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요즘 이제 마을이건 도시재생이건 아니면 뭐 요즘 많이 얘기하는 로컬이건 이런 데들이 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로컬 브랜딩 이런 표현도 나오고 하는데 다들 이제 뭐 표현이 어떻든 간에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임실은 제가 보니까 상업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든 돈도 많이 버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도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운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마을 회원들만 마을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주민과 공무가 세와 뭐 다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은 마을의 미래가 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인구 소멸적 1인데. 다른 분들한테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생각하시는 분들. 마지막에 뭐였었죠? 너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상업적으로도 성공하시고, 네. 그다음에 공동체도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마을의 미래가 임실 시즈마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네. 완성된 모델이 여기라고 다른 마을들이 지향해야 될 모델이 임실 뭐 시즈마을. 그렇게 내세울 건 아닌 것 같고요. 굳이나 그 질문에 부합되게 답변을 해보려면 우리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어쨌든 오랜 시간 일을 해왔잖아요. 신상문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세요. 옆에 계셨죠? 지정하신 분이. 옆에 오른쪽에. 그래서 제가 토보해주시라고. 저희 아버지신데 그 시절로 올라가 보고 나면은 벌써 60년 가까이 됐어요. 그렇게 지역 활동을 전개한 거는. 그렇게 됐는데. 네, 맞아요. 제가 여기 동부신협에 조합원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후광을 많이 봤죠. 네, 그렇게 됐는데, 근데 왜 우리는 마을 안에서 이렇게 오기종기 이렇게 하고 있을까? 다른 사례를 제가 그냥 부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홍성의 사례도 있고요. 홍동 사례. 뭐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원주 사례도 있고, 다른 사례 있을 텐데 거론 못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은 지역을 확장성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지역의 변화를 주도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 나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했은직한데 왜 우리는 여기 안내에서 오므란처럼 이렇게 여기서 깨굴깨굴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위안을 삼기는 우리는 그만한 사람이지. 이 안에서 놀만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기 우리도 만약에 마을 안에 뭐 거기 홍동이나 원주나 뭐 또 다른 마을 그 지역처럼 지역세를 확장시키고 하는 그 출중한 능력이 있는 인재가 있었더라면 우리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까? 뭐 위안을 좀 삼아 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마을이라도 잘 건설을 하는 게 최선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아까도 제가 우리 마을 소개할 때 사실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주저앉고 싶고, 그 다음에 바닥을 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좀 안타깝긴 해요. 저도 정말 죽기 살기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가지고 바닥을 기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제가 참 불쌍해요, 사실은. 다른 마을 주민들한테 제가 설명을 할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뭐 10년일지 1년일지 아니면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의 경력이 모두 다 물거품되는 순간이 바로 포기하는 순간이 될 테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걸 맞닥뜨리고 보니까 내가 그냥 그분들한테 괜한 소리를 한 거 아닌가 우리 생각도 하고 이래요. 아무튼 끝이 없는 그런 활동이고 끝이 없고, 우리가 일생을 지내면서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고 라고 하는 거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답이 될까요? 아무튼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기운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 드리기가 참 부끄럽네요. 네. 끝낼까요? 이제 질문을 이제 어느 정도 다 해주시면. 제가 한번 우리 사무장님들 계시니까 한 가지 이제 사무 업무 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회계는 조금 젬병이에요, 사실은. 돈 액수 맞추는 게 급급하고, 회계에 있어서는. 우리 회계는 복식국을 쓰니까, 그냥 좀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리고 복식복이 쓰면서 자산 관리까지 쭉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볼펜 샀는데 이 볼펜이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볼펜을 찾아내야 돼요. 회계에서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는 회계 쪽은 조금 문제가 아니고 일반 행정 업무 처리를 하는데 보면은 사무 관리를 할 때 그 정리하는 방식을 잘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회의를 하면은 마을에 회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총회, 이사회 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 총회 예를 들어 총회를 설명드리면 총회를 하게 되면 총회를 이렇게 계속해서 쌓아놔야 돼요. 올해 총회, 작년 총회 거 자료 딱 넣고 그 다음에 올해 총회 거 넣고 내년 총회 또 올려놓고 그리고 이 자료를 계속 한 묶음으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회계가 이 회계 보고 자료가 들어있죠. 물론 결산하니까 어쨌든 이 총회 자료가 한 묶음으로 있어야 돼요. 이 총회 자료가 여기 있다가 한 놈은 저쪽에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무 업무를 보는데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저의 경우는 보고서를 쓰려면 옛날 걸 뒤적거려야 돼요. 제가 지금 그 작업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10년. 네. 끌어와야 돼. 그러면 이거 찾느라고 일이에요. 또 하나 이제 더 쉬운 거는 예를 들어서 시설물, 우리는 시설물이 많아서 그런데 건물 그런 설계도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저 때문에 건물 안 지었어요. 건물이 한두 개만 있을 테니까 또 뺍시다. 행사. 봄철 행사, 가을철 행사 있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찍죠. 네. 그러면 사진을 내일 하지. 거짓말이야. 안 하겠다는 소리야. 일처리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돼. 오늘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폴더를 만들어요. 행사. 폴더를 만들어. 그리고 거기다가 연도 쓰고 봄철 행사, 가을철 행사. 그 다음에 해가 바뀌죠. 그러면 2024년 봄철 행사.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찾기가 쉬워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 반절쯤 섞여갖고 막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도무지 이 사진을 어디서 봤는데 못 찾겠어요. 지금 이거 얼른 이거 앉혀갖고 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그 사진 찾느라고 밤을 새.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밤샌다고 하는 거 좀 과하고. 아무튼 그 지적거림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바뀌면 중고백년 할 거 아니니까. 중고백년 하더라도 어쨌든 이 세상을 떠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누군가 할 텐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다음 사람이 와서 일을 하기 쉬운데 나 하고 싶은 대로 박수 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체계를 잘 잡으세요. 이 얘기를 제가 사무장 그때 초급교육인데 그때 제가 사무장 초급교육 받을 때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무장님 오셨으니까 걱정해서 일부러 해주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해주신 그 내용을 잘 받아서 저희 진안센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이제 질문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엉덩이 좀 아프시죠 이제? 네. 원래는 조금 토론을 좀 더 해가지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 좀 약간 사랑책처럼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좀 만족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했으면 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이제 마무리를 좀 했으면 하는데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는 분은 한두 분 정도 좀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저도 궁금했어요. 예. 아까 유찬 선생님 질문 아닙니다. 네, 질문 아니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유찬 선생님 말씀에 이렇게 마을의 미래가 뭐 이런 거냐고 생각한다 보면 사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무슨 최저임금을 겨우 맞춰주는 마을이 시샘해가지고 딴 동네에 기여할 게 없냐고 물어봤었고 이거는 정말 서로의 상대적 박탈감을 나누는 이런 식의 사무장관에 놓고서는 저렇게 마을의 미래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그리고 마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을 회의를 막 하고 있는데 여기 살지도 않는 아들네 딸네들이 부모님 어머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이루어진 대소사를 막 회방이라고 하면 적절치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게 사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장 최저임금 수준에서 그 다음에 아둥바둥 살게 하는 거는 일단 저는 이런 마을의 비례는 동의하지 않는다. 상대적 박탈감을 더 줄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을 사무장 제도를 비교하거나 휴양마을 제도를 비교하거나 보조금 사업을 제도를 막 비교해가지고는 그래서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실게 대답을 좀 해보고 싶어서. 나는 이 얘기할게. 이거 반박이 아니라 제가 임시를 들어와서 사무장을 처음 한 게 2015년도거든요. 하고 이제 지사면에 갔다가 지사면 4개월 하고 이제 신전마을이라는 데 갔는데 이거를 처음에 제가 6개월 동안 손님도 없고 뭐 저희는 장류를 이렇게 파는데 팔리지도 않아서 제가 그냥 하나씩 2개씩 이렇게 파는 거죠. 그 누구도 마을 사람도 저한테 어디 가면 장류를 팔 수 있고 이거를 얘기해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쭉 사무장들이 모여요. 사실은 저희가 모였을 때 제가 120만 원부터 시작했던 사무장인데 월급을 가지고 얘기하진 않아요. 월급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욕심이 있냐면요. 우리 마을에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기 마을에 시샘이 아니라 그럼 저 마을이 이런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부럽죠, 사실은. 그래서 찾아가는 거죠. 군청에. 우리도 이런 사업 하고 싶다. 근데 정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거예요. 처음엔 미치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만 막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때는 사실 제가 사무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자기네 노하우를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그때 좀 더 여기 운영위원장님 말씀해줬던 것처럼 사무장 업무에 적합한 노력을 하면서 그걸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냥 막 우리 마을에 뭔가를 더 해주려고 막 이런 욕심에 막 가서 싸우고 따지고 해서 사업 받아고 이렇게 좀 했던 게 아닌가? 라는 사실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저희 센터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사무장 하고 싶다. 그때 사무장을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서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는 다시 한번 사무장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 말 지키실 겁니까? 네. 신전마을 다시 찾아갈 수도 있어요. 만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또 아까 최용 선생님이 또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마을 만들기가 어쨌든 정책으로 지금 계속 밀고 나가고 있고 그게 보조금으로 해서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 활동을 하면 할수록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임시 치즈마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임시 치즈마을의 사례를 다른 마을에도 과연 적용이 다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이건 이제 임시 치즈마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과연 적용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책이라는 게 마을 만들기가 어떤 선의를 전제해서 지금 짜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좀 만약에 질문이 좀 적으면 이것도 좀 같이 토론 주제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여기에 임실 치즈마을 소식지에 나와 있어서 좀 봤는데 임실 치즈마을처럼 이제 어떤 권역 또는 립단위에
이런 브랜딩 사업을 앞으로 지원하겠대요. 그래서 전국에 한 10곳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임실 치즈마을이 아닌 곳에서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과연 임실 치즈마을처럼 성공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여전히 또 궁금하기는 합니다. 임실 치즈마을이 다른 마을에서 쉽게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게 과연 진짜 근본적으로 어떤 핵심이 있었을까 궁금한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게 좀 생각이 들고, 추측으로는 아까도 뭐 잠깐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봤지만 종교라는 어떤 구심점이 꼭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마을 공동체 중에 보면 분류를 하다 보면 종교가 구심점이 되어서 가는 마을들이 잘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종교가 아닌 다른 일종의 생각이나 사상을 가지고 구심점을 이루는 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남원 산내나 아니면 아까 홍동의 사례라고 저는 제 안에서 그렇게 분류하는 게 있거든요. 풀무학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보고, 그럼 일반적인 그런 마을들에서 그런 구심점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과연 이런 것들 어떻게 적용을 시켜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이 항상 고민이 있는데, 아무튼 답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저도 이제 우리 경우가 일반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종교라고 하는 게 정말 순기능으로 했을 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보고요. 우리 센터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풀무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를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거기가 기독교 학교예요. 평양의 대성학원에서 이렇게 월남하신 분들이 성경 들고 와서 꼭 교회를 안 세웠을 뿐이지, 그건 아침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학생들이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성경을 구심점으로 진행을 했고, 원주도 역시 그 지학선 주교님 중심으로 이렇게 했고, 근데 임실은 유독이 종교색을 안 나타냈어요. 보니까 지신부님도 뭐 성당에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당신은 그냥 소명 받은 대로 열심히 했을 뿐이고, 이게 당신의 저기 소명을 지역사회로 눈을 돌렸었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교회를 벗어나서 지역사회로 눈을 돌리고, 아쉬운 게 제가 지금 고집스럽게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게 저기예요. 여기 임실에 동부신협을 세워서 건실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는 됐다, 지역에다 환원하자. 그래서 이사장을 지역 주민이 했어요. 그전에는 계속 교인 중에서 했단 말이에요. 교회 장로님, 교회 집사님, 이분들이 이사장을 쭉 했는데, 자 이제는 됐으니 지역 주민들 중에 누구 이사장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라고 교회에서 손을 놨어. 그러고 나니까 이 배가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파산을 했어요. 그게 지금 잘 견디고 있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런 걸 봤을 때 치즈마을이 제가 이제 뼈를 묻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거를 이런 생각이 없는 분한테 단순히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이라든지 누구나 여럿이 다 함께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누구에게 이렇게 책임을 했을 때, 책임지도록 그렇게 했을 때 이 결과가 순기능으로 쭉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괜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그 종교라고 하는 게 결국은 모두가 다 함께 평온한 삶을 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종교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자, 아니면 이 세상에 떵떵으로 살아보자, 이게 아니고 누구를 막론하고 다 공평하게 같이 잘 살아보자, 어우러서 살아보자라고 하는 게 종교가 하는 구체적인 우리 인간사의 활동이고, 보면은 이 마을 공동체를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종교만큼 좋은 게 없다고 봐요. 종교가 꼭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의 갈등이 이렇게 있을 때 옆집에서 살고 있는데 싸움이 붙었어. 이거를 실제로 풀어주기는 교회 목사님만큼 좋은 게 없어요. 둘이 불러다 앉혀놓고 뭐 자초지종을 따져보든지, 아니면 네가 좀 통 크게 양보를 하라고 하든지, 그래야 하늘나라 가지 않겠냐라고 겁박을 좀 해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거를 좀 둥글게 만들어가면서
그게 아니고 둘이 맞대미 떠가지고 힘센 놈이 이길 텐데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은 종교는 우리에게 아편이 아니라 중요한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좀 기구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회들이 요즘 보면은 교회를 꼭 나와야만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야만 뭐 구원을 받네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들의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갈등 관계들은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라고 폄하를 하니까 좀 안타깝죠. 네. 마지막 발언 또 해주실 분 있을까요? 있으면 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저는 이제 남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다른 어떤 성공 사례든 실패 사례든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임신 치즈마을 사례는 이렇게 책으로 정리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신부님 책이 하나 있고 2014년도에 나온 그 외에는 좀 이렇게 논문이 있어요. 논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1시간 강의 듣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1시간 토론하고 이걸로는 되게 단편적으로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봐온 게 아니라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나온 책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짧게 소개가 됐거든요. 그거는 뭐 재밌긴 했는데 어쨌든 핵심만 짚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성공 요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하여튼 깊이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정리 작업도 기회가 되시면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논문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끝나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다 같이 알고 계셔야 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중에 농촌 사회가 굉장히 변화를 겪고 있어요. 전 다행히 변화 시작한 그 무렵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경지정리 되기 전에 다랭이문 그때 그거를 제가 겪어보지 못했으면 지금 이 말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를 좀 짧게 해드려 볼게요. 어떻게 변했는지, 왜 우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터덕거리고 힘든지 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옛날 3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다랭이 논일 때, 경지정리가 되기 전에 다랭이 논일 때 봄에 날이 풀어지고 나면은 뭐라 하냐면 모짜리 해놓고요. 공동 모짜리를 보통 하죠. 하고 나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는 일이 물길 손질을 하는 일이에요. 보호 막고 그 보에 따라서 물을 댈 수 있는 논들, 수로. 근데 수로도 있지도 않고 자기 논 할애해서 뒷두럭으로 이렇게 해서 물길 냈잖아요. 자, 여기 보에다가 보호 손질합니다. 그러면 이 보에서 물을 사용하는 모든 농민들이 다 나와요. 다 나와서 보호 손질하고 물고랑 손질을 하는데 제가 최악의 경우로 이렇게 산정해서 설명을 드려요. 뭐냐면 보호 작업은 같이 공통을 해요. 자, 이제 수로로 건너가야 돼. 건너갔는데 하필 물머리에 열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 가니까 열마지기 논을 지나니까 5마지가 있고 또 5마지 지나니까 3마지기, 2마지기, 1마지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호 작업은 다 공동 작업을 했는데 열마지기 한 사람은 자기 집 앞에 그 물 깔짝깔짝 전라도 사투리 끄적끄적 하고 집에 갑니다. 자기 일 끝났으니까. 그리고 열마지기 논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열마지기 밑에 있는 논 경작자들이 다 손질을 해서 열마지기를 지나가요. 그리고 5마지기 문 앞에까지 가면은 5마지기 짓는 사람은 끝 하고 집에 가. 그리고 5마지기를 지나서 3마지기 가고 하고 1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관계가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경제적인 다 돼서 수로 하죠. 지금 옛날에는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농민들이 했는데 지금은 농어촌공사에서 와서 수로 작업, 정비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논을 안 가요. 같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이야 없어. 그러니까 협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농작업 할 때는 협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할 일이 없어. 협동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일반 우리 농업 환경에서는 더 심한 경우를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농사 짓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윗마을에서 농사를 짓는데 돈이 얼마지게요? 제가 마을 일을 하느라고 바쁘니까 마을 이장님이자 위원장님, 옛날 위원장님도 하고 지금 이장님이신데, 이장님이 장섭씨 언제 뭐 심으려고? 이장님 언제 심으시려고요? 되게 물어봐요. 이날 심어야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날 마을에 손님 오기로 했는데 내가 시간을, 그럼 이날은 어때요? 그럼 나 그날 안 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심을게. 모판만 갖다 놔. 모판을 쫙 갖다 놓잖아요. 당신 슉 심어놓고 다 심었어? 모내기는 쉬워. 타작할 때. 타작할 때 지금은 바깥에를 다 심지는 않고 그냥 기계로만 심고 끝나니까 뭐 한 줄 베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기계로 심고 기계로 베고 끝나는데, 아무개 날 타작 하세요. 그러면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해요. 손님 오기로 했는데, 아니면 어디 출장 나가야겠는데, 뭐 행사 있는데, 그리고 그날 나를 못 맞춰요. 그러면 알았어. 그럼 당신이 슉 해가지고 건조기에다 딱 넣어서, 지금은 큰 1톤짜리 큰 가만히다 담아주는데 옛날에 40kg짜리다. 당시 다 짊어져서 이렇게 쌓아놓고 몇 개 나왔어?를 할 정도였었어요. 제가 농사짓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날로그를 쓰는데 이거 막 이렇게 마을이랑 엮여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럴 일이 다반사로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논농사를 짓는데 주인도 안 나가는 놈에 누가 나가서 보겠어요? 옛날에는 모여야만 농사를 지었어요. 모내기 할 때. 그랬죠? 모내기 할 때 모여야만 농사를 지었어. 별 뵐 때도 역시 모여야만 별을 뵐 수 있었고요. 탈곡할 때는 더더구나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논에도 안 나가봤는데 농사가 다 끝났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협력이라고 하는 구심점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을사 공동사업으로 해서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무의에 그친 거죠. 그 공동사업이 자기들의 소득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 라고 하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면은 저기 있어요. 우리 옛날 전통문화 중에 그 정월 대보름 행사 한 번쯤 다 보셨죠? 네. 정월 대보름 행사 때 이게 팔집 해놓고 앞에 제상 돼지머리 해놓고 했는데, 옛날에는요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한 해에 운수가 막힌다고 해갖고 그거 다 갖다 머리를 이렇게 조아렸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거 안 한다고 뭐 운수가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운수가 절단되는 것도 아니고요. 안 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그 돼지머리 앞에 모두가 다 모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여야 될 이유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어떤 거를 컨택을 해서 소재로 해서 주민들을 모이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저는 공동사업 해가지고 일자리 만들고 이거 참여시키고 당신네 아들 어찌어찌 하다가 마을로 오면 일자리 주려고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설레발을 쳤는데 통용되지 않고 배척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게 되면 우리 마을들은 어떻게 이거를 구시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도 살짝 돌아가는 게, 옛날에는 소득 중심으로 자꾸 하다가 이제는 복리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마을 복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보조사업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소극적이잖아요. 주민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뭘로 할까? 이걸 또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구시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옛날에는 본의 아니게 보였는데 지금은 억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죠. 30년 상반에 이렇게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걸 저는 어쨌든 귀농할 때 끝머리에 그 경지정리하기 직전에 농업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걸 체감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을 해주세요. 네. 와. 저쪽에서도 사인이 왔어요. 네, 사인 왔어요? 아니, 제가 자꾸 끝낸다고 하셔가지고. 네.
어쨌든 이제 가장 시적인 얘기 맨 마지막에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뭐 전체적인 경향도 말씀해 주셨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소득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구심점을 마을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 그 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을 해설, 그다음에 지금 사례, 그리고 오늘 이렇게 토론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식사랑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신 위원장님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너무 잘 맞아주셨다고 박수로 오늘 이렇게